아무래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박구영 교수님. 아니 어준 씨가 집을 이미 사준 거 아니에요? 지금 사놓고 지금. 자 어제 얘기하다가 예. 중요한 내용인데 마무리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예. 자 오늘 마무리 하고 가시라고. 일단 많은데. 네. 많은데. 네, 많은데. 항상 많죠. 아침에 오면서. 네. 또 바꿔서 주제를. 아니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준 씨는 그래도 철학을 듣나 아침부터. 또 무슨 주제로 가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철학적 관점을 이 시사를 다루는 방송에서 다루는 나라들이 되게 선진국들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거든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외신도 거의 잘 안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제가 시사 방송에 철학자를 부르는 최초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니까. 독일 같으면 프레시트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JDF에서 계속 그 독일의 우리 같은 MBC 같은 방송에서 계속 시사를 다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독일은 프랑스는 이제 주요 철학자들이 많이 대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거기는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일상화됐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첫째는 철학자가 말을 하면 좀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이 시사의 영역을 다 대부분이 누구들이 하냐면 변호사들이 얘기하고요. 그렇죠. 주로. 그리고 기자들이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상한 직업인 시사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시사평론가들이 하는 말들 대부분 제가 이제 언론에서 종편에 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지금 이 나라에 뭐 아주 중요한 영역에 정치 영역, 언론 영역에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조인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본인도 검찰 법철학을 하셨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너무 많은 게 법적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망조가 드는 나라들의 특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폭발하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프트 파워인데. 그렇죠. 우리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적으로는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최근에 저는 유럽이나 미국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또 관철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답은 제가 그 질문을 왜 변호사들이 주로 법조인들이 시사 논평을 하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를 정치 검사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건을 다 검사들이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죽이고 잡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정치를 하는 나라여서 해설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종편에 온갖 종편에 법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사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이 하나로 모아져서 폭발적인 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정치는 예술적이죠, 사실. 그렇죠.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는 그렇죠. 건데. 법은 바닥이어야 되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야만 하잖아요. 토양. 그런데 법이 꽃에 줄기도 되고 꽃도 되려고 그래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지나치게 사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뿌리 중에 뿌리는 뭐냐. 제가 독일 생활을 하면서 프랑스나 독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우리 박구영 교수님을 제가 자꾸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그럴듯하게 했단 말이에요. 더 그럴듯하게 근본 있게 그래서 모시는 건데 태어난 시대가 똑같아서 그런지 주파수가 거의 똑같아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말하다 보면 꼭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치에서 손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치에서 손대라. 너희들은 서비스 기관이야. 그렇죠. 법률 서비스나 해. 빗자루 들고 쓰르란 말이야. 아침에 그 운이 좋더라고 빗자루. 그러니까 빗자루를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 아직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히 사법기관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후진국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기가 정치에 쑥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나라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 좋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될 수 있어요. 윤석열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쉽거든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것이 막자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근본이 있어 보여.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그 찬양하는 올해 첫 취임 후 쭉 네. 그런 철학을 해왔잖아요. 제가. 경비청가 해왔는데. 경비청 해왔잖아요. 좀 바빠서 잘 못했어요. 바빠서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핵심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의 정치다. 그렇지. 이게 저도 1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대통령은 서민 정치라는 게 아니고 서민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걸 정체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부분은 의심 안 합니다. 1도 의심이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공공성은 공개성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것도 실현한 네. 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현대사의 최초의 정치인인 것 이게 같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칸트 나왔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공공성의 기반은 공개성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는 그 두 말이 어원이 같아요. 공공성이란 말하고 공개성이란 말이. 공공이면 공개해야 되는 것을. 예. 그것을 실현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과도한 명배어천과 같은데 실제로 사실.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내밀한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었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안 했지. 앞으로도 나는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만큼 이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나도 안 할 것 같아. 난. 못하지. 지금 예를 들자면 어준 씨가 이 방송 짜는 과정을 다 공개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섭외하는 과정 다 공개하고. 이거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섭외가 안 됐는지, 그렇지. 누가 섭외를 됐는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냥 라이브로 중계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이 다 중계되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정치적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간만이네 오늘 이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정치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업으로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뭐 해야 되냐?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거 이 대통령이 자꾸 하는 말. 자주 하는 말이에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오늘 노정면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첫 번째 불편했던 것이 왜 이 모든 걸 공개하는 대통령께서 이 검찰 개혁의 과정을 국회나 민주당을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압박하는 느낌이잖아요. 보도가. 그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막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 오도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대 포장해서 막 언론이 내버리잖아요. 그걸 오늘 노정면 의원이 정확하게 저도 정리해 준 거예요. 아주 잘 정리했다. 아주 정리 잘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언론인이라 진짜 언론인들이 이런 데 빛이 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기자적 관점에서 그 말들을 그러니까. 분석하고 예. 해독한 거거든요. 예. 저 그렇게 기자들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쓸데없는 논란을 오늘 아침에 종결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예, 잘했다.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저도 뉴스는 봤는데 그 관점에서 안 보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의원이기도 하지만 기자로 평생 훈련된 사람이라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라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원래 기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거꾸로 해요. 그렇지. 조금만 단어가 나오면 서로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앞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 세세하게. 근데 세세하게 논의를 할 때 간단하다. 네. 검찰이 정치하지 못하는 길을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그건- 표현은 네. 칼자를 뺐다는 네. 것이고 교수님 표현은 정치의 손대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정치에 손을 대는 검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 가야 그렇지. 돼요. 거기까지 가야만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세하게 지금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하고 언론 차원에서 하는데 계속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프로세스예요. 이건 처음부터 조밀하게 해야 돼.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형사소송법을 예. 우리가 이런 의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건 형사소송법에 그렇습니다. 그 검사의 수사 권한이 정의돼 있는데 그걸 왜 안 건드리냐고. 처음부터 같이 건드려야 되고 실제로는 이거부터 조정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저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모락모락 기획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을 처음 봤으면 그렇죠. 처음 봤으면 발표하는 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검찰을 70년간 봤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모든 걸 네. 착한 의도로 이해하냐고. 아니 아까 아침에 그 의원님 우리처럼 고통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순수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용남 의원 본인은 검사했는데 표적수사 해본 적 없고 본인은 피의자로 혹은 정치적 피해자가 돼서 당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게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가요. 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지새면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왜 당사자처럼 구느냐 이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논의를 좀 중단하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는 거 명확해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지금 또는 정부 안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저는 책임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책임의 정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개혁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저는 그 옹상훈 기자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던데 검찰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 일정한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거는 어떤 기업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원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나는 부작용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충분히 남아요. 그 에너지가 다음에. 남아요. 그런데 예. 여기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 부분 훼손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잘하셨는데 일단 없앴는데 어느 쪽이든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없애고 나서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네. 예. 보강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런데 이 개혁은 미진하네. 원래 약속했던 수사권이 제대로 없어지지 않았네. 혹은 칼자를 여전히 쥔 것 같네. 그러면 이 지지자들의 마음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렇죠. 또 안 되는구나.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돼 버립니다. 계엄까지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 검찰 권력의 수괴와 같은 자가 계엄을 하고 여기까지 겪었는데도 이걸 못하네? 그러면은 흩어져요. 예. 자, 흩어지고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개혁에 대한 동력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큰일 나는 큰일 난 거예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책임의 정치를 너무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정치적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정치적 에너지를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그래서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원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네. 정말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을 그건 항상 나는 그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다녀오셔서 첫 번째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 중에 제가 되게 듣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이거. 원래 눈물 잘 나잖아요. 눈물 안 나요. 눈물 아예 없어요. 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영화보다 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막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요. 네, 그러면. 들어보시죠. 요거 들어보고 마무리해요. 예.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아, 이거 얘기처럼 우리가 다뤘던 건데?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전환을 다뤘던 좀 거네. 신속하게 저도 저 대목에서 대대적으로 좀 하는 위기를 기회로 이거 태어나야 된다.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새로 쓰는 정의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의의 공정의 문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단순 정의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나라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 지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연구하는 걸 보면요. 모두 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그래요. 그게 딱 한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출산율이에요. 그리고 출산율의 핵심 근거가 뭔지 알아요? 출산율이 생산력 저하를 가져오는데 그 핵심이 수도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를 5특 3국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받아들인 데가 지금 호남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권에서 에너지가 대구 경북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정말 대구 경북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저 바보 같다고 봐요. 바보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5년 대구 경북 시민들은 원해요. 지금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전국에서 개인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데가 대구 경북이에요. 가장 많이 떨어진 데도 그렇고. 가장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4, 50년 전에 그러니까 박정희의 산업화가 호남을 밀폐시키면서 의도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호남이 많은 소외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남이 그런 식의 소외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남에 지금 대구가 더 대구 도시는 크지만 대구 시민들 개개인으로 보면 상당 부분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의 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의식을 자극해 놓고 실제로는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력에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 특히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해서 양쪽이 정말 양 날개로 제대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한다는 하는 지역이에요. 에너지 생산. 그리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 지금 이 서해안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해안권에 대통령 말로는 그거거든요. 서해안 지산, 지소. 어려운 한자인데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5분마다 질문을 해요. 진짜 짜증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 돼가지고 알고 있어요? 알아요? 진짜 재밌게 하려고 그랬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기업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은 지역에서 생산돼서 끌어오는데 무수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요. 네. 그 세금을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 그렇게 하는 때는 지났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거를 수도권이 혜택을 입어요. 그렇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발달하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폭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AI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AI 산업의 기초 중에 기초는 반도체 1, 2가 에너지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뭘 해야 된다? 소버린 AI에 가야 된다. 그것도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20, 30년 전에 독일이나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꿈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독일도 못한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저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듣는 것만 국무회의에서 이거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통령만큼 그 국무위원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눈을 껌뻑껌뻑하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네. AI 기본세가 왜 필요한 건지 네. 아직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절감하는데 절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가장 커요. 오특 상극, 지역 중심의 신성장. 그리고 저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거 광주 전남이 통합됐을 때 뭔 가치가 있어? 이러면 하잖아요. 그건 너무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지방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 네, 너무 물정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강원도의 대학들이 통폐합을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대 교수지만 호남에서는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광주 전남의 국공립대학들 전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처럼.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울대학 이상의 폭발력을 갖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왜 가치가 있냐? 예전에는 대학 교수들 간의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고급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의 대학 교수들은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대학 교수가 안 된 박사급들도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고리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대통령이 지금 AI 센터를 촘촘하게 이걸 다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랜드 플랜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죠. 예. 이런 걸 더 재밌는 것은 순간순간 지나가다 재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플랜이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요 플랜이 방향으로. 있는데 그 플랜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야지. 국무위원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대통령과 또는 민주당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 에너지란 게 정치적 에너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 에너지를 잘못 과도하게 써버리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검찰 개혁에 지금 과도하게 썼다가 이게 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하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 대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사안은 네. 이 민주진영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런데 이 사안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럴 때 나가 떨어지는 그 지지자들의 심리적 충격은 엄청난 것이고 그것도 다시 모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냉소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차가워지는 거죠. 온도가. 네? 그걸 불을 다 막아야 지필 됩니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대통령을 지켜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냉소주의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지금 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치적 에너지를 미국 봐요. 일본 보세요. 일본. 그리고 정치적 에너지가 없어요. 일본은 전공도 세대 이후 다 살았어요. 네. 그러면 진보 진영이 이럴 때 정치적 에너지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극우가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자, 무서운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제가 다음에 부를 때는 집을 만들어 해놓고 부르세요. 자, 알겠죠? 우리 이제 필라테스 해야 아니요, 되는데 안 돼요. 필라테스가 아니지 지금 우리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네. 스트레칭 하실랍니까? 아니요. 얼른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